어느 비 오는 날 잊었다고 믿었던 얼굴을 갑자기 마주쳤던 적, 그 얼굴에 남은 상처와 침묵이 한순간에 당신의 세상을 뒤엎어버린 적, 서울 강북의 어느 늦가을 저녁, 찬비가 얇게 깔린 거리 위로 흐르던 정적을 깨고 고급 세단 한 대가 조용히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검정 수트를 입고 있었고 어깨에는 고급 브랜드의 우산이 걸쳐져 있었지만 그는 우산을 펴지도 않았다. 그의 눈은 멀리 다리 밑 음지로 향해 있었고 그곳에서 그는 자신도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게 되었다. 축축한 시멘트 벽 아래 얇은 비닐천으로 임시 피난처처럼 만들어진 곳에 누군가가 웅크리고 있었다. 비에 젖은 검은 머리카락, 낡고해진 회색 외투, 그리고 한 손으로 어린아이를 꼭 껴안은 여자의 모습. 그 여자는 그가 11년 전 떠났던 사람이었다. 그 이름 서경. 민주는 움직일 수 없었다. 그녀의 얼굴, 그 눈빛은 세월을 거슬러 가슴 깊은 곳을 건드렸다. 예전처럼 분노도 놀라움도 없었다. 그저 담담하고 지친 표정. 그리고 그녀가 입을 열었다. 민준, 너구나?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오늘 이 순간을 예감이라도 한 듯 그저 받아들이는 목소리. 그녀의 품 안에는 10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잠든 듯 기대어 있었다. 민주는 숨이 막혔다. 아이의 볼살, 콧날, 인매까지 낯익은 얼굴이었고 어쩌면 그 자신의 모습이 어릴 적 거울에 비춘 듯한 모습이기도 했다. 이 아이 혹시 말을 잇지 못했다. 서경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름은 루안이야. 그 이름. 민주는 무릎이 풀릴 뻔했다. 그가 예전에 첫 아들을 낳으면 꼭 그 이름을 지을 거야. 라고 말하던 이름, 바로 루안. 한강 둔치 벤치에 앉아 허름한 종이컵 커피를 마시며 작은 집과 분홍빛 철쭉 화단을 꿈꾸던 시절이 스쳐갔다. 그는 무릎을 꿇고 서경의 어깨를 잡았다. 서경아, 어떻게 된 거야? 왜 이러고 살아? 손은, 서경은 그를 바라보지 않고 아이의 머리를 어루만졌다. 살았어. 그걸로 됐어. 아이가 굶지 않았고 울지 않았고 지금도 숨 쉬고 있어. 그걸로 됐어. 그녀의 말은 평범했다. 너무나 차분해서 오히려 가슴을 찢었다. 마치 팔이 잘린 것도 비바람 맞으며 자는 것도 일상의 일부인 듯. 민주는 눈을 감았다. 그녀는 여전히 강했다. 그리고 자신은 그 강함 앞에서 작아졌다. 서울 강북의 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민주는 젖은 수트를 입은 채 그 다리 밑에 한참을 서 있었다. 길 위의 차량 소리, 멀리서 울리는 클락션, 노란 가로등 아래 비가 수직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엔 단 하나의 장면만이 되풀이되고 있었다. 서경, 그리고 루안. 11년 전 그는 서경을 두고 상경했다. 3년만 기다려, 내가 꼭 돌아올게. 그렇게 말하던 그는 성공이라는 신기루에 취해 점점 연락을 끊어갔다. 처음엔 바쁘다는 이유로 나중엔 점점 잊어갔다. 그렇게 그는 성공했다. 중소 IT 기업 대표, 강남에 있는 고급 오피스, 스포츠카, 인터뷰 기사. 그러나 그 모든 성취 뒤에 그가 두고 온 서경은 존재하지 않았다. 아니, 그는 존재하지 않는 척을 해왔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민주는 벽난로 앞에 멍하니 앉아 서랍 하나를 열었다. 안쪽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나왔다. 결혼식도 제대로 올리지 못하고 작은 사진관에서 찍은 두 사람의 흑백 사진. 수줍게 웃는 서경의 모습. 그녀의 눈동자엔
그때의 그를 믿는 순수함이 있었다. 민주는 손끝으로 사진을 어루만지다가 사진 뒤편에서 한 장의 낡은 종이를 발견했다. 출생신고서, 이름 김루안, 어머니 김석영, 아버지 기재 안됨. 그 순간 숨이 멎었다. 기재 안됨. 그 한 줄이 너무 무거워 그는 자리에서 일어설 수조차 없었다. 아이를 낳고 키우고 상처를 입고도 석영은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다. 그는 그 사실이 더 아팠다. 그녀는 원망조차 하지 않았다. 그는 새벽녘에 다시 그 다리 밑을 찾았지만 석영과 루아는 이미 떠난 후였다. 남은 것은 물에 젖은 골판지 몇 장과 빗물 고인 플라스틱 병들. 그는 지나가는 보안 요원에게 물었다. 여기 있던 여인과 아이, 혹시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보안 요원은 담배를 털며 대답했다. 어제 저녁에 동사무소에서 와서 치웠어요. 애 데리고 어디 갔는지까진 몰라요. 그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다. 왜 그날 밤 그냥 보내버렸을까? 왜 연락처 하나 묻지 않았을까? 답을 찾지 못한 채 민주는 예전에 함께 살았던 하월곡동의 옥탑방을 찾았다. 그 골목, 그 철제 계단, 그 작은 창문. 기억은 너무 또렷했지만 석영은 그곳에 없었다. 한참을 헤매다 그는 근처 시장의 오래된 분식집에서 그녀의 흔적을 찾았다. 석영이요? 몇 해 전화기 안고 왔었죠. 많이 힘들어 보였어요. 그 후엔 못 봤어요. 그는 알 수 없는 초조함에 사로잡혔다. 이건 단순한 책임감이 아니었다. 무언가 더 깊고 본능적인 속죄의 마음. 민주는 서울의 구석구석을 수소문하기 시작했다. 마치 무엇인가에 쫓기듯 그는 사람들을 붙잡고 묻고 오래된 주소록을 들춰보며 지나간 흔적을 쫓았다. 그리고 마침내 중구 청운시장 근처의 작은 골목에서 그 흔적을 다시 발견하게 되었다. 낡은 비닐천이 덮인 노점 옆 허름한 구멍가게 앞 작은 벤치에 석영이 앉아 있었다. 옷은 여전히 헤어졌고 표정은 더 말라 있었다. 그 옆에는 루안이 잠든 채 기대어 있었고 석영은 아이의 뺨에 손을 얹은 채 멍하니 하늘을 보고 있었다. 민주는 무작정 달려갔다. 석영아. 그녀는 놀라지도 않았다. 그저 천천히 고개를 돌리고 조용히 말했다. 왔네. 그 말 한마디에 민준의 심장은 또 한 번 조여왔다. 이토록 담담한 목소리엔 원망도 환영도 없었다. 오히려 체념이 스며 있었다. 왜 나한텐 말하지 않았어? 왜 아무것도. 석영은 아이의 머리카락을 쓸어내리며 말했다. 필요 없었으니까. 넌 나한테서 멀리 갔고 그건 네 선택이었어. 민주는 입을 열려다 닫았다. 루안이 가늘게 몸을 움츠리고 조용히 눈을 떴다. 그리고 낯선 남자를 바라보았다. 이 아저씨는 누구야? 도와준 사람이야. 석영이 말했다. 아이의 눈동자엔 경계심이 떠올랐다. 그 표정을 보는 순간 민준의 가슴은 무너졌다. 그는 자신이 만든 상처를 아이의 얼굴에서 읽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밤 그는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근처에 조용한 식당이 있어. 따뜻한 밥이라도 같이 먹자. 잠깐이면 돼. 석영은 망설였다. 하지만 루안의 배에서 들린 꼬르륵 소리가 대신 대답해 주었다. 그들은 함께 근처의 허름한 국밥집에 들어갔다. 식당 안은 따뜻했고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국밥이 3개 놓였다. 루안은 수저를 두 손으로 꼭 잡고 국을 한 숟가락 들이켰다. 그 작은 얼굴에 퍼지는 온기, 그것만으로도 민주는 눈을 돌려야 했다. 어릴 때
너 나 아프면 항상 죽 끓여줬잖아. 그랬지. 한 손으로도 할 수 있더라. 그녀의 대답은 짧았지만 그의 가슴엔 오래도록 남았다. 식사가 끝날 무렵 민주는 말했다. 당장 뭘 결정하자는 건 아냐. 그저 루안한텐 지붕 있는 곳에서 자게 해주고 싶어. 서경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대신 손으로 아이의 옷깃을 정리하고 조용히 말했다. 딱 며칠만. 그 이상은 기대하지 마.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엔 눈물이 맺혔지만 그는 고개를 숙이며 입술을 꾹 다물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번엔 말이 아니라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날 저녁 민주는 종로구 한적한 주택가에 위치한 작은 오피스텔로 서경과 루안을 데려왔다. 그가 미리 준비해 두었던 곳. 집은 크지 않았지만 깨끗하고 조용했으며 햇살이 잘 드는 창문과 작은 주방, 아담한 거실이 있었다. 무엇보다 비가 새지 않는 지붕이 있었다. 서경은 문턱에 서서 오래도록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그것이 자신의 몫이 아니라고 느끼는 듯 불편한 표정으로 아이의 손만 꼭 잡고 있었다. 그냥 오늘 하루만 자고 나가도 돼. 부담 주려는 거 아냐.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 말에 서경은 고개를 끄덕이고 루안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아이는 신기한 듯 사방을 둘러보며 조용히 말했다. 엄마, 여기 진짜 집 같아. 민주는 순간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다. 가슴 한구석이 저릿했다. 그날 밤 서경은 아이를 씻기고 옷을 갈아입히고 주방에서 직접 밥을 차려주었다. 한 손으로 김치를 썰고 밥을 푸는 그녀의 모습은 익숙하고도 낯설었다. 민주는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만의 방식으로 강했고 그 강인함이 그를 더욱 작아지게 만들었다. 저녁 식사 후 민주는 루안에게 만화책을 건넸고 아이의 얼굴에 처음으로 순수한 미소가 피어났다. 이거 진짜 봐도 돼요? 응, 너 읽고 싶다고 했잖아. 민주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 순간 서경은 아무 말 없이 그들을 지켜봤다. 그 눈빛은 복잡했다. 경계와 슬픔, 그리고 아주 미세한 안도감. 밤이 깊어지자 세 사람은 같은 공간에 있지만 서로 다른 자리에 누웠다. 루아는 엄마 옆에서 숨고르게 잠이 들었고 민주는 소파 위에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한참 후 조용히 일어난 서경이 부엌에서 물을 마시고 돌아오다 민준과 마주쳤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이 아이가 널 아버지로 받아들이기까진 시간이 오래 걸릴지도 몰라.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시간은 필요하니까. 나도 내가 누구인지 다시 배워야 하니까. 잠시의 침묵 후 서경은 고개를 돌리고 방으로 들어갔다. 민주는 그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 집에 비는 새지 않아. 하지만 내 마음엔 아직도 빗물이 고여 있어. 그날 새벽 민주는 이상하게도 잠들지 못했다. 이부자리 위에 누워 창밖으로 스며드는 도심의 희미한 불빛을 바라보다 불현듯 불안감이 밀려왔다. 무언가 잘못된 것 같았다. 그는 조용히 몸을 일으켜 안방 쪽으로 다가갔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빛, 그리고 무언가에 고통스러워하는 듯한 낮은 숨소리. 서경. 문을 살짝 밀자 서경이 바닥에 쓰러진 채 어깨를 움켜쥐고 있었다. 입술은 창백했고 얼굴엔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다. 그녀는 단 한마디 비명을 지르지 않았다. 그저 이 악물고 통증을 견디고 있었다. 서경아, 괜찮아. 뭐가 잘못된 거야? 그녀는 고개를 저었지만 말을 잇지 못했다.
민주는 그녀를 부축해 침대에 앉히고 수건을 적셔 이마를 닦았다. 그의 손은 서툴렀지만 정성스러웠다. 왜 이렇게 혼자 참았어?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다. 혼자 참는 게 익숙하니까. 아이 앞에서는 울 수 없으니까. 민준의 눈가가 젖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가 쌀을 씻고 죽을 끓였다. 죽이 끓는 동안 그의 손은 떨렸고 눈은 흐려졌다. 그녀의 고통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무력하고 어리석었는지를 깨닫고 있었다. 따뜻한 죽 한 그릇. 민주는 그것을 들고 방으로 들어가 숟가락으로 살살 식혀가며 그녀에게 먹였다. 내가 이걸 해줄 수 있게 될 줄은 몰랐어. 그냥 고마워. 서경은 짧게 말했고 민주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한 숟가락 또 한 숟가락. 조용히, 다정하게, 정직하게. 그날 아침 민주는 작은 벤치에 앉아 햇살을 맞았다. 마음속 무언가가 조금은 풀어진 듯했다. 서경은 여전히 아팠지만 그녀는 처음으로 민준이 쓴 죽 한 그릇을 다 비웠다. 그건 작은 승리, 하지만 아주 깊은 의미를 담은 시작이었다. 며칠 후 아침 햇살이 아파트 창을 가득 채운 어느 날, 서경은 루안을 학교에 보내고 돌아와 거실을 정리하고 있었다. 테이블 위 루안의 연필꽂이 옆에 접힌 종이 두 장이 눈에 띄었다. 하나는 연습장 한쪽을 찢은 종이에 적힌 글. 그 위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엄마에게. 서경은 앉은 채로 종이를 펼쳤다. 아이의 흔들리는 필체로 이런 문장이 이어졌다. 엄마, 나 엄마가 웃을 때 제일 좋아. 엄마는 나 때문에 고생 많이 했지? 그래서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나중에 엄마 집 사줄게. 그리고 우리 같이 살자. 엄마는 절대 혼자 아니야. 나 여기 있어. 서경은 입술을 깨물었다. 조용히 종이를 접어 품에 넣고 옆에 놓인 또 다른 종이를 펼쳤다. 이번엔 제목이 없었다. 하지만 시작은 이랬다. 그리고 아빠에게. 그녀는 순간 멈칫했다. 아빠라는 단어를 이 아이가 종이에 쓰는 건 처음이었다. 손끝이 떨렸다. 아빠, 아니,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엄마는 아저씨를 그냥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했지만 나는 조금 아빠 같다고 생각했어요. 학교에서 아빠랑 하는 날 행사 있대요. 나는 아무도 없으면 혼자 해야 해요. 근데 혹시 아저씨가 와줄 수 있나요? 서경은 더 이상 읽을 수 없었다. 그녀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고 조용히 울었다. 이 아이는 엄마를 배려하려 했고 그 남자를 아빠라 부르지 않기 위해 망설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누군가를 아빠라 부르고 싶은 갈망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민준이 퇴근 후 들어오자 서경은 아무 말 없이 루안의 편지를 건넸다. 그는 조심스럽게 펼쳐 읽었고 한 글자, 한 글자 오래도록 눈을 떼지 못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눈가엔 눈물이 맺혀 있었다. 나 이 아이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걸 알아. 근데 한 번만 아빠란 단어를 들어볼 수 있으면 좋겠어. 서경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았지만 이 남자가 더는 과거의 그가 아니라는 걸 조금은 느낄 수 있었다. 며칠 후 학교 행사 당일 아침, 운동장에는 부모들과 아이들이 모여 있었다. 민주는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루안의 옆에 앉아 있었다. 선생님이 아빠와 아이가 함께하는 릴레이 달리기를 시작하자 루안은 처음으로 민준의 손을 꽉 잡았다. 아빠, 우리 1등 해보자. 민준은 멍하니 아이를 바라보다가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꼭 1등 하자. 비록 달리기 결과는 꼴찌였지만 아이의 얼굴엔 그 어떤 메달보다 빛나는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그날 밤 로아는 일기장에 짧게 이렇게 썼다. 오늘 아빠랑 뛰었다. 아직은 어색한데 괜찮았어. 아빠가 내 손을 잡았거든. 가을이 깊어지며 나무십들이 하나둘씩 붉은 물을 들이기 시작했다. 서울 외곽의 한 낡은 시장 골목 끝. 아침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작은 좌판이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았다. 한 손으로 싸주는 그 집 진짜 맛있대. 엄마가 해주는 맛 같다니까요. 그 좌판은 바로 서경의 작은 손수 엑스밥 노점이었다. 삶에 찌든 것 같은 조촐한 공간에서 그녀는 매일 아침 새벽 5시에 일어나 죽과 김밥, 계란말이를 정성스럽게 만들었다. 모든 재료는 손수 다듬었고 김밥 한 줄을 말 때도 고르게 정렬한 단무지와 오이 속에 그녀의 정성이 배어 있었다. 비록 한 손뿐이었지만 그 손은 그 누구보다 능숙하고 단단했다. 그날 아침 민주는 출근 전 그녀의 좌판에 들렀다. 따뜻한 어묵 국물 한 컵을 그녀가 건네며 말했다. 오늘은 미역국 끓였어. 로안 생일이니까. 민주는 고개를 들고 서경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말투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지만 눈동자 한켠이 약간 떨리고 있었다. 이날을 그녀는 혼자 준비해 왔던 것이다. 같이 준비하지 못해서 미안해. 지금이라도 왔으니까 됐어. 짧은 대화였지만 둘 사이의 공기는 전에 없던 평온함으로 차올랐다. 민주는 주머니에서 작은 박스를 꺼냈다. 포장은 소박했지만 안에는 은으로 된 얇은 팔찌가 하나 들어 있었다. 팔찌 안쪽에는 김루안 10세 첫 번째 생일 같이 축하해줘서 고마워라는 각인이 새겨져 있었다. 아이 이름 내 성으로 신고하고 싶어. 만약 네가 괜찮다면. 서경은 말없이 팔찌를 바라보았다. 한동안 침묵이 흐른 후 그녀는 작게 대답했다. 아이에게 물어보자. 그날 저녁 셋은 작은 식탁을 마주하고 앉아 미역국과 잡채, 계란찜으로 생일상을 차렸다. 루아는 생전 처음 보는 생일 케이크를 보며 두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민준에게 물었다. 아빠, 초 몇 개 켜야 해. 10개, 넌 10살이니까. 초에 불을 붙이고 불을 끄며 소원을 빌던 아이의 얼굴은 그야말로 환희로 가득했다. 초를 끄고 난 후 민준이 루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루안아, 혹시 네가 원하면 성, 싱을 아빠 걸로 바꿀 수 있어. 괜찮을까? 아이는 서경을 바라봤다. 서경은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다. 루아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우리 가족이니까. 그 순간 민주는 숨이 멎을 것 같았다. 그가 바랐던 건 단 하나, 이 작은 가족에게 다시 손을 내밀 수 있는 기회였다. 서경은 식탁 아래에서 살짝 민준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과거보다 조금 거칠고 상처도 많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세상 누구보다 따뜻했다. 겨울이 다가오며 아파트 단지 옆 가로수들은 잎을 모두 떨구고 앙상한 가지들만 남기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그 집 3층 작은 베란다에는 여전히 푸른색을 띠는 화분들이 있었다. 고추, 방울토마토, 그리고 유일한 감귤나무 한 그루. 그 화분들 사이에 새 식구는 작은 꿈을 키우고 있었다. 아이의 웃음소리, 저녁마다 퍼지는 국물 끓는 냄새, 그리고 무엇보다 조용히 곁에 있어주는 누군가의 존재. 어느 날 로안이 학교에서 가져온 편지를 들고 뛰어왔다. 엄마, 아빠, 학교에서 가족 발표회 한대요.
가족 소개도 하고 같이 노래도 부르래. 민주는 놀라면서도 미소 지었다. 노래, 아빠가 음치인데 괜찮을까? 아빠, 그냥 입만 벙긋벙긋해요. 친구들은 모르니까요. 서경은 그 모습을 보며 웃었다. 이 작은 가정 안에서 이제는 웃음이 일상이 되었다. 며칠 뒤 가족 발표회 날, 초등학교 강당하는 부모들과 아이들로 가득했다. 아이들이 자기 가족을 소개할 차례가 되었고, 루아는 민준, 서경과 함께 무대 위에 올랐다. 마이크 앞에서 잠시 멈추던 아이는 또박또박 말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루안입니다. 저희 가족은 엄마, 아빠, 그리고 저, 이렇게 셋이에요. 우리 가족은 전에는 떨어져 있었지만 지금은 함께 있어요. 저희는 서로를 다시 알아가는 중이에요. 말을 마친 뒤 루아는 엄마와 아빠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우리 가족이 노래할 곡은 작은 별이에요. 밤마다 엄마랑 불러서 익숙해요. 아빠는 어색하지만 잘할 거예요. 노래가 시작되고 세 사람은 천천히 목소리를 모았다. 관객석에 앉은 학부모들 중 몇몇은 미소를 짓고 어떤 이들은 눈가를 훔쳤다. 그 노래에는 기술도 완벽한 하모니도 없었지만 진심과 따뜻함이 있었다. 발표회가 끝난 뒤 한 교사가 다가와 말했다. 루안이가 처음 입학할 땐 말이 적고 표정도 굳어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너무 많이 웃고 친구도 많아졌어요. 부모님 덕분이에요. 서경과 민주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동안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다시 가족이 된다는 건 단지 한 집에 사는 게 아니었다. 서로의 과거를 끌어안고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는 일이었다. 그날 밤 루아는 침대 위에서 속삭였다. 아빠, 나 꿈 꿨어. 무슨 꿈인데? 우리가 진짜 오래오래 같이 사는 꿈. 아빠도 늙고 나도 커서 엄마가 머리 하얘지는 꿈. 민주는 루안을 품에 안고 서경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꿈, 우리 셋이 같이 꾸자. 그리고 방 안은 잠잠해졌지만 그들의 내일은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자라고 있었다. 이 이야기를 다 보고 나니 가슴 한켠이 뭉클해졌어요. 누구나 인생에서 한 번쯤은 실수하고 놓치고 후회하잖아요. 하지만 그 후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민준이처럼 늦었더라도 진심으로 용기를 내어 다가가는 모습. 서경이처럼 상처를 안고도 꿋꿋이 살아가는 삶. 그리고 루안이의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 모든 게 너무 현실적이고 아름다웠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족 재회 이야기가 아니라 두 손 잃고도 서로를 다시 마주잡는 용기와 치유의 여정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혹시 이 이야기 속에 여러분 자신의 모습이 비쳐 보이지 않았나요? 감동을 받으셨다면 꼭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더 많은 이야기와 다음 편을 기다리신다면 구독도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느낌, 생각 혹은 나는 어떤 손을 놓치고 있었나? 그런 이야기도 나눠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건 단지 일부의 끝일 뿐, 더 깊은 이야기와 반전, 그리고 희망은 이제 시작이니까요. 2부에서 꼭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 7위